분더바페는 멋진 무기라는 독일어로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최신 기술로 개발한 신무기들을 지칭하여 선전용어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분더바페 중에는 제트기나 로켓같이 개발 후 실제로 사용된 무기도 있고 미완성이었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개념만 남아 현대 무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준 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실제 전장에서는 사용하기 힘든 성능 미달의 무기이거나 당시 기술로는 실현하기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이후 나치의 선전과 연결되어 확대 해석되면서 남극기지설이나 달기지설 같은 라스트 바탈리온 음모론과도 결합되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분더바페 속 무기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현대 무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천라테. 독일 국방군이 계획한 육상 순양함으로, 란트크로이처는 독일어로 육상 순양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1941년 적국의 중전차를 연구하던 크루프사에 1942년 12월 29일 설계되었고 1943년 6월 23일 히틀러에게 보고되면서 라테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알려진 스펙으로는 23cm짜리 강철장갑을 두른 1000톤급 차체에 샤르노르스트급 전함용 11인치 연장 포탑을 주포로 마우스 전차에 전차포를 부포로 탑재하는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너무 무거웠던 탓에 접지압 해결을 위해 1.2m짜리 광폭 무한궤도 3개를 묶어 장착하였고 양쪽 궤도의 접지 면적을 합하면 총 7.2m였다고 합니다. 구동륜이 너무 커서 차체가 2m 정도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고 웬만한 개천은 그냥 노하고 장애물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거나 1000톤이라는 막대한 중량으로 밀어버릴 수 있었지만 기술자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스노클을 장비했다고 합니다. 엔진은 유보트나 함정에서 사용하던 엔진을 복수로 연결하여 16,000마력을 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 알베르트 슈페어에 의해 개발이 취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V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크루프사에서 개발한 병기입니다. V3는 V1, V2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포신의 대포로 V3라는 이름은 나치의 선전을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포신 길이를 무려 150m로 늘리고 다수의 약실을 설치한 덕분에 긴 사정거리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치 1차 대전 당시 사용된 파리대포처럼 적국의 수도를 먼 거리에서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무기였습니다. 긴 사정거리와 실전 투입 기록, 둘 다 크루프사에서 제조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파리대포는 이동식 열차포였고 V3는 고정식 대포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더욱이 파리대포는 실제로 파리에 포격을 가했지만 V3가 런던에 포격을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레르. 하인켈사가 개발했던 수직이 착륙기로 프로펠러를 구동축으로 사용하는 기체였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포케볼프사의 트리프플리겔과 같지만 이중반전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수평 비행 시 양력을 확보할 정도의 주익을 가지고 있던 점은 트리프플리겔보다 진보된 형태였습니다. 외관은 프로펠러를 동체 중앙에 배치하여 공력을 배려했는데 트리프플리겔보다 비교적 스마트한 인상을 주며 시제기는 1945년 5월에 완성되었지만 결국 양산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미스텔. 주로 JU-88 계열 기체의 조종석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폭발물을 가득 탑재한 뒤 기체 위쪽에 올려진 다른 기체에서 조종을 하였습니다. 비행하여 목표에 접근 후 위쪽 모기체는 하부에 연결된 기체를 폭탄처럼 투하하고 이탈된 기체는 자유활강하여 목표물에 명중한다는 개념입니다. 당연하게도 폭탄 기능에 무인기였기에 유도 기능은 없었다고 합니다. 파생형으로 여러가지 조합들이 있었으며 연합군도 비슷한 아프로디테 계획이 있었으나 역시 인명피해만 많고 성과가 없어서 결국 사장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버포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개발하려고 한 대기권 활공 유인 폭격기입니다. 길이 3km의 레일을 로켓 가속으로 마하 1.5의 속도로 달려 이륙하고 대기권 밖 고도 160km 지점에서 엔진을 정지시키면 고도가 떨어지면서 기체가 다시 대기권에 재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대기에서 기체를 튕겨내는 반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현상을 계속 반복 이용하면서 비행하는 방법을 물수제비 비행이라고 합니다. 물수제비 비행은 상대방이 비행 궤적 예측을 하기 어렵게 하고 초고속으로 장거리 이동을 가능하게 한 비행 방법으로 아방가르드 미사일이나 X-51 웨이브라이더 같은 극초음속 글라이더 탄두를 사용하는 현대식 무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버포겔은 이렇게 물수제비 비행을 이용하여 미국 상공까지 날아간 뒤 핵무기나 생물병기를 투하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완성되지 못한 채 물수제비 비행이란 앞선 설계 개념을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섯 번째, 트리프플리겔. 제2차 세계대전 말 독일 공군이 계획한
최초의 수직이 착륙기로서 활주로가 필요 없이 숲에서 바로 수직으로 이륙해 적 폭격기를 요격하고자 하는 발상이었지만 설계 단계에서 독일이 패전을 맞으면서 실용화되진 못했습니다. V2와 같은 동체를 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4개의 자세 안정 미익이 있고 미익 끝에는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를 다리로 사용하여 세워진 상태로 지상에서 바로 발사하듯이 이륙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몸통 부분에 램제트 엔진이 달린 3개의 날개가 발사와 동시에 회전을 하면서 양력을 얻고 날개의 각도를 바꾸면서 양력을 조절하여 기체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 헬리콥터에 쓰이는 팁 제트 방식이라고 하여 당시로는 선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날개로 양력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살짝 위로 향한 상태로 비행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기총은 살짝 아래로 향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체는 헬리콥터처럼 본체 위에 회전익을 단 것도 아닌 회전축을 동체로 해버린 경우라 이륙 후에는 어떻게 수평 비행을 할지, 수평 비행 시의 양력은 어떻게 발생시킬지, 그리고 착륙 시에는 어떻게 자세를 잡을지, 무엇보다 공중전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의 난제들 때문에 결국 개발은 중지되었습니다. 7번째, 하우네부. 나치의 비밀무기로 알려진 특수병기 중 하나로 비펠드 브라운 효과를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비행 원리와 메커니즘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담스키형 UFO가 이것이라는 썰이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병사가 독일 상공에서 본 푸파이터즈가 이 하우네부라는 썰도 있습니다. 하우네부의 프로젝트명은 V7으로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개발했던 V 시리즈의 후속 모델을 말하며 V7 계획을 기초로 하우네부 마크 1, 마크 2가 시험체로 설계되었고 마크 3에 이르러서는 그 크기가 지름 71m, 승무원 32명, 최고 시속 4만 km, 110mm 회전포탑 4문, 80mm 회전포탑 10문의 공격력과 크기로 최고 마하 5의 속도로 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연상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자료는 독일 패망 후 나치 연구소를 수색한 미군 내에 발견돼 미국 정부로 넘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를 알 수 없는 얘기로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는 몇 장의 사진과 미상의 외부 도면만 떠돌면서 라스트 바탈리온 같은 음모론과 결합돼 남아있을 뿐 그 구체적 원리나 실체에 관해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수수께끼의 기체입니다. 8번째, BA-349. BA-349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로켓 추진 요격기입니다. 수직 이륙을 해 비행장이 필요 없었고 연합군 폭격기를 찾아 요격할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비행은 주로 오토파일럿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체는 일회용으로 연료가 소모된 후에는 파일럿은 낙하산으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유인 비행으로도 테스트 파일럿이 사망함으로써 BA-349는 다시는 사람을 태우고 날지 않았다고 합니다. 9번째, BV-14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블로문트포사에서 개발된 항공기로 항공기 역사상 가장 괴이한 디자인을 가진 항공기로 꼽힙니다. BV-141은 1937년 독일 항공성이 제시한 단거리 정찰기 사양의 기초에 브로문트포스의 리샤르트 포그트 박사에 의해 디자인된 무기입니다. 단발기지만 한쪽에는 엔진과 꼬리날개를, 다른 한쪽에는 승무원이 타는 곤돌라가 설치된 비대칭의 괴이한 모습으로 곤돌라는 앞뒤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꼬리날개 또한 처음에는 좌우대칭이었으나 그마저도 후방사수의 시야 및 사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얼핏 봐도 비대칭이라 균형 잡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엔진 출력을 이용하여 무게 배분도 균등하고 잘 날았다고 합니다. 애초에 디자인을 이렇게 설계한 이유 자체가 프로펠러의 회전에 의한 자이로스코프 현상을 상쇄하기 위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10번째, DFS-228. 나치 독일에서 만든 로켓 동력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1940년 초 독일 글라이더 연구소가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을 목표로 야심찬 계획을 세우지만 대출력 엔진이 없던 당시 기술로는 음속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직 로켓 엔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는 로켓 엔진을 이용하여 성층권에서 비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1941년 제국항공성에서 DFS 설계안에 따라 시제기를 만들어 무동력 비행 테스트를 시작하였지만 전쟁 막바지에 너무 늦게 계획되는 바람에 시제기만 남기고 완성되진 못했습니다. 11번째, 하이넨켈 H280. 독일에서 1939년 세계 최초의 터보제트 엔진 항공기인 H178의 비행이 성공한 후 제트 엔진을 이용한 군용기 제작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1940년 9월에 초도 비행을 한 H280은 H178에 비해 대형화된 기체와 양쪽 주익에 제트 엔진 2기를 장착하고
기수의 20mm 기관포를 세문 무장했습니다. 1940년 9월에 초도 비행을 한 H-280은 H-178에 비해 대형화된 기체의 제트 엔진 2기를 양쪽 주익에 장착하고 기수의 20mm 세문의 기관포로 무장을 했습니다. M226이 메셔슈미트에 비해 빈약해 보이지만 20mm 기관포 세문의 화력은 전투기는 물론 중폭격기도 상대하기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발자전거 형식의 착륙 장치를 도입하는 등 엔진 외 요소에서도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선진적인 항공기였습니다. 시험 비행은 1940년 9월이었으나 당시 극초기 단계였던 제트 엔진의 성능으로 제트 추진에 의한 첫 비행은 1941년 3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H-28 터보제트 엔진은 개발상 애로사항이 많았고 개발 도중 V1에 사용된 아거스 AS014 펄스제트 엔진으로 대체하자는 제안까지 나올 정도로 성능은 불안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엔진 문제로 경쟁사 제품인 BMW 003이나 준모 004를 장착하여 테스트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엔진들 역시 문제가 많았던 엔진이었기에 H-280은 먼저 개발된 이점을 잃어버리고 성능면에서 우세한 M226와 비교되면서 전부터 전투기는 메서슈미트, 폭격기는 하인캐리 합리적이라는 정책적 이유로 H-280의 개발은 중단당하고 맙니다. 12번째, 포르텐 호22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개발한 전익기 형태의 제트 전폭기로 전투기와 폭격기의 역할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장이 기관포 두문에 1100파운드 폭탄 2개, 그러니까 2200파운드인데 이건 2차 대전 초반 경폭격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속력은 빨라서 M226보다도 빠르고 이론상으론 커다란 전익 면적으로 적은 악력과 큰 최대 악력 계수,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큰 추력으로 A6M보다 선회를 잘하는 기체였습니다. 전쟁 초기 제트 전투기들의 의외의 약점은 가속력과 상승력이었는데 포르텐 호229는 넓은 주익 면적 덕분에 상승력이 좋고 가속 성능의 경우에는 엔진 출력이 충분하지 않아 프로펠러 전투기들에 비해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나마 항력이 적어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당대의 다른 제트 전투기들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군의 B2 폭격기의 원조격되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13번째, V2 로켓 프로젝트. 기술 명칭으로 아그라가테 사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개발했던 탄도미사일입니다. 페넴인대 육군연구센터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미국의 로버트 고다드가 개발한 액체연료 로켓을 카피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독일이 패망함에 따라 연합군의 각 나라들은 독일의 유도탄 기술과 로켓 기술, 제트 엔진 기술과 핵 기술 등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을 비롯한 100명 이상의 V2 로켓 개발진은 미국에 투항했고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하여 V2 개발진 상당수가 미 육군 레드스톤 조병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V2의 하드웨어도 노획하여 연구하였고 80여 개의 유도탄을 생산하기까지 했습니다. 폰 브라운이 이끌던 미국의 레드스톤 팀은 1958년 10월 창설된 나사로 넘어가 마셔루주 비행센터의 새털 로켓 부스터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소련도 V2 생산시설을 접수하고 로켓 본체를 소련으로 가져가며 독일의 로켓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분더바페속 무기들은 이 밖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 실용화되지 못한 무기이거나 설계도만 남아있는 무기, 그리고 몇 대만 만들어진 프로토타입 정도의 무기이며 나머지도 상상 속의 무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나치 독일의 창의적인 설계로 연구되거나 만들어진 일부 무기들은 오늘날 현대 무기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인류에 끼친 폐해는 지울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과오였기에 우리는 과학의 발전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사용되는지를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